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죠. 예. 여러분은 저희는 여러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요?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걸 저희는 만드느라고 못 빠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시간에 앉기만 하면 뭐 그냥 뭐 보면서 뭐 잘하네, 못하네. 2%가 뭘 준비를 안 했네. 뭐. 진짜 부럽다. 저도 그렇죠. 열심히 하다가 네. 시청자로. 은퇴하면 저도 꼭 맞아, 시청자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좋죠.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네. 오늘은 어떤 거 하냐면요. 네, 오늘은 두 가지 1교시, 2교시를 준비했습니다. 1교시에는 김상훈 기자님이 네, 나오셔서 네. 의외로 러시아가 잘 버틴다. 너무 잘 버텨. 그러니까 전 세계와 러시아 이렇게 싸우는데 네. 막 전 세계가 밀려. 이게 러시아가 잘 버티면 문제가 지금 무슨 유가 상한제를 뭐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원래는 버티기 어려워야 무서워. 그럴 텐데 네. 너무 잘 버티면 오히려 그런 압력이 들어오면 네. 에이, 그럼 말아. 이럴 수 있어서 네. 이게 사실은 러시아의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 중간 러시아 점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가에 대한 맞습니다. 점검을 네. 김상훈 기자가 러시아 현지 취재를 하고 돌아왔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게 사실은 메인 디시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라는 분이 나오는데 네. 이분이 우리나라 사모펀드 업계의 네. 핵심 관계자입니다. 특히 M&A 쪽에서 진짜 선수 중에 선수여서 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창원 대표님한테 재밌는 M&A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줘라. 해요. 그래서 네. 오늘은 1교시인데 카카오 모빌리티 메가건에 대해서 도대체 왜 팔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이거 오늘 기대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속사정.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부럽겠습니까? 네. 이런 걸 그냥 편안하게 저녁 시간에 네. 또 2%또 이러면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거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더 평소보다 당당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3%거 누르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진짜 그건 좀 여기 합시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여기서 하고 보면 3%걸 자꾸 누른다고 3% 구독했는데. 자,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지금 바깥으로 잠깐 빠져나가서 저희 채널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예. 언더스탠딩인 거를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구독 신청 혹시 내가 안 한 거 아닌지 나는 딱 한 개의 채널만 구독한다. 네. 그래서 미안하지만 3%TV를 구독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 해지하시고 3%는 한 200만 명이 이거는 넘어가지고 됐어, 한두 명 이제. 빠져도 티도 안 나. 3%가 이제 200만 넘으니까요. 네. 구독자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농담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좀 키워주십시오. 네. 예. 러시아 김상훈 이야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 이야기인데요. 네.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만원 행복. 예. 만 원으로 버티면서 살기. 2003년쯤 그때 네, 카드 네. 대란 때문에 신용 불량자들 엄청 많을 때 네. 그때 만 원의 행복이라고 만 원으로 일주일 버티는 버라이어티 쇼가 있었는데 요즘 네. 그게 청년들한테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진짜 세계가 엉망진창이라고 봐도 아하. 무방할 정도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푸틴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러시아는 힘들다는 얘기를 사실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생각보다 잘 버틴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조금 암울한 내용의 보고서 두 개를 제가 조금 요약해 왔는데 네. 러시아가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앞으로 오랜 기간 굉장히 잘 버틸 수 있다. 이게 코트라랑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보고서들인데 예.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준비를 얼마나 잘했냐면 사실 지난번에 서병수 의원이 한번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예. 2014년부터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유럽과의 전쟁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예. 근데 그 전쟁 준비할 때는 사실 곡간이라고 하죠. 재정도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네. 보고 되게 놀랐는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 숫자를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네. 국가 채무 밑에가 비율인데 러시아구나. 제일 맞습니다. 밑에가 제일 러시아. 밑에가 러시아예요. 예. 보시면 18.2%입니다. 와. 뭐죠? 지난해 말 국가 부채 비율? 기준인데 GDP 국가 대비. 채무 비율 맞습니다. GDP 대비. GDP 대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되느냐? 18.2%인데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게 42.6%죠. 우리보다도 작네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다. 네. 굉장히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저희의 절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네. OECD 평균이 한 95%, 93% 정도니까 엄청나게 낮은 거죠. 이 말은 러시아가 전쟁을 정말 오랫동안 버틸 만큼 곳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GDP가 1조 7,760억 달러 이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만큼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은 만큼 뭐 여력이 있다. 네. 그러면 한 400조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충분히 쓸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 온 결과다. 그렇죠. 이게 18.2%라는 것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른 거지. 그 전까지는 12% 안팎이었습니다. 야,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해왔네요, 러시아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그 2014년 무렵부터 러시아가 이런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 크림반도 병합 때문에 사실 네. 그때 약간 유럽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기는 했어요. 네. 큰 제재는 아니었는데 그때 한번 조금 당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게 좀 아프구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온 그때 거예요. 무슨 제재를 했었죠? 받았었죠? 그때? 그때 무슨 제재를 받는 진짜 보면 별거 아닌데 예. 그러니까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 국가의 금융시장에서 뭐 양도성 증권이라든지 뭐 예. 단기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거나 발행을 하는 걸 막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은행이 이것도 돈을 꼬아야 되잖아요. 예. 단기 차입 시장에서 혹은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그래서 러시아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서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만기를 30일에서 14일로 깎아버립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한테는 9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딱 요 정도. 지금 제재하는 거랑 비교하게 되면 정말 제재도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제재도 아니었네요. 근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세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뭔가 국제적인 그렇죠. 분란을 일으키면 뭔가 다른 애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거죠. 외국의 금융에 의존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스위프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도 결제망도 그때 한번 이란이 당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네. 따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예. 우리가 퇴출이 되면 결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만 쓰는 결제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뭘 준비했었냐고 하면 예. 사실 그 제재가 들어오면 금융기관들만 그 계좌만도 동결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부실기관을 엄청나게 많이 깠습니다.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크림반도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2015년 1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총 834개였어요 러시아에. 예. 근데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412개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절반을 줄였네요. 절반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적자 금융기관의 순손실 총합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나 많았는데 한 10분의 1 가량으로 줄여놨고. 와. 그래서 금융 제재가 들어와도 금융기관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부실한 애들이 부도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차라리 미리미리 맞습니다. 하나씩 정리한다. 정리하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중을 2013년 정도에는 한 50%였는데 네. 지금은 한 16.4%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거는 사실 전에 없던 제재인데 네. 그 제재를 하고 나서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별다른 큰 타격을 받지 않았었죠. 외환 보유액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중에서 달러가 몇 퍼센트? 16.4%. 아, 진짜 이상한 진짜. 포트폴리오를 갖고 맞습니다. 있어요. 금이 한 두 번째 되고요. 유로화가 굉장히 많고 유로화랑 금이랑 합하면 55% 한 60% 야, 이거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야, 공격이 들어오면 예상했네. 달러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예상했습니다. 거네. 준비를 한 완전. 거죠. 그래서 네. 뭐 사실 지난달 뭐 러시아가 디폴트 났다는 그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전혀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죠. 그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러시아는 뭐 본인들은 우리 예탁 결제 회사 계좌에 돈을 네. 넣어놨는데 니들이 막았으니까 뭐 못 받는 건 어떡하냐. 우리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었던 건데 이런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의외로 성실하네요 러시아가.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예. 이것도 되게 놀라운 숫자기도 한데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주요 IB들이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바꾼 거예요. 4월, 5월 달에는 평균이 마이너스 9.3% 정도인데 네. 6월 말에 6.7%로 상향 조정을 했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바꾼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 지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온다. 맞습니다. 실업률 경상수지 뭐 이런 건 좋게 나오고. 경상수지는 뭐 에너지를 파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네. 없는데 뭐 예.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구매자 실업률도 작아요 저렇게 낮아요? 이게 1999년 통계 집계한위로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다 군인으로 뽑아놨어. 뭐 전쟁 물자 수급 때문에 공장을 많이 돌려서 그런 게 아닐까 이상하지 싶은데 않습니까? 야. 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한번 쭉 꺼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죠. 야. 그리고 진짜 더 놀라운 거는 네. 환율이에요. 예. 루블화 환율. 지금 보시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더 네. 루블화가 강세입니다. 와. 와. 아. 이만큼 이럴 수가? 예, 이 뭘까? 정도까지 솟아올랐다가 네. 지금 제가 뭐 정확히 확인은 안 했지만 달러 말고 강세를 보이는 통화는 아마 루블화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다 엄청 약세잖아요. 네. 루블화가 이렇게 강세다. 야, 러시아 경제 좋네요. 이렇게 좋으니까 뭐 성장률을 다들 이제 상향하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맞습니다. 너무 잘 좋다. 그렇죠. 야. 그럼 계속 되는 겁니까? 전쟁은 이제 러시아는 너무 잘 버틴다. 경기도 이렇게 좋고 준비도 충분히 잘 해놨는데 뭐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말씀하시던데 그 기름 팔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있죠. 네.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한 1,100억 달러인데 이게 한 145조 우리나라 돈으로 예. 전년 대비해서 한 3.5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CREA라고 하는 핀란드 청정대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일평균 9.3억 유로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전쟁 비용으로는 일평균 한 8.4억 유로를 쓰는 거예요. 아, 버는 게 더 많네요. 맞습니다. 전쟁으로 쓰는 전쟁을 돈보다?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평균 1,000억 우리 돈으로 계속 1,000억 흑자를 정도를 내고 계속 벌고 있는 거예요. 석유를 계속 파니까 비싼 그렇죠. 값에. 맞습니다. 비싼 값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석유를 계속 파니까 어쨌든 돈을 벌고 중국이 있는 많이 거죠. 사주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 영국 런던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예. 보고서를 하나 또 낸 게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재정균형 유가가 한 80달러 정도라고 해요. 딱 이 수준에만 팔면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정 수지가 계속 뭐랄까 이 그 곡간이 꽉 차 있으니까 굳이 재정이 나빠지지 않더라도 재정 상태도 굉장히 탄탄하지만 재정이 나빠지지 않고도 지금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 푸틴이 왜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다 전쟁 뭐 그런 그쵸. 발언 했던데. 그래서 뭐 확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야, 믿는 구석이 있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는 푸틴이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건 그런 뉘앙스이기도 하지만 지금 벌이고 있는 건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벌이는 특수 공무집행, 특수 공무집행이다. 네. 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 친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이 그렇죠. 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상한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0달러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그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와서 우리 추경호 장관이랑 그 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동참하겠다는 소식이 떴던데 예. 사실 이게 지금 논의만 하고 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그 재정균형 유가 한 80달러 수준보다 낮춰놔야 그 캐피탈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그 러시아가 파는 원유의 가격을 한 60달러까지 낮추면 네. 연간 연간 세수가 한 3%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조금 타격이 있으니까 그나마, 어쨌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많이 타격은 아닐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짝 그렇죠. 타격?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좋으니까 네. 제가 살짝 계산을 해봤는데 전쟁 비용이 일평균 한 8.4억률 우리나라 돈 1.1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가 굳이 기름을 팔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국가 채무 비율을 OECD 기준이 한 93%까지 올리는 정도까지 용인하겠다. 그러면 한 1,400조?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뭐 예.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1,400일 정도 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400일? 1,400일이요? 4년? 진짜 무섭다. 정말 저는 아직 ETF도 거래 정지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정말 단순히 제가 네. 숫자로만 계산을 한 거라서 정확한 예. 숫자는 아닐 테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막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러시아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원유 수출 중단한다라고 발표하면 또 이거 확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예요. 그러다 또 팔기 시작하면 또 아니 비싸게 그러니까 팔 수 있고. 그 예를 들면 러시아 상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버틸만해. 그래서 예를 들면 상한제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야 그럼 화나서 그냥 그게 무력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가 그냥 안 판다고 해버렸을 때 그러면 국제유가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안 팔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 거고 뭐 잘 지켜지게 하겠어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무슨 가격에 사가든 미국 니네가 뭐냐? 그러게. 라고 할 친구들이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눈치 좀 봐주는 척도 하겠죠. 근데 조금 또 믿져야 본전이다. 굉장히 또 암울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건 국금센터에 나온 건데 JP 보고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예. 지금 러시아의 재정 상황을 보면 네. 일일 500만 배럴까지는 원유 생산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500만 배럴을 원유를 생산을 줄이고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500만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 전 세계 일일 석유 소비량은 9,700만 배럴 정도 돼요. 예. 5%가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또 유가가 엄청 뛰겠죠. 예. 그러면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 감산으로 이렇게 다시 맞서게 되면 다시 또 물가가 오를 테고 그러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정말 유가 상한제를 할 수 있겠냐?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푸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나오네. 사실 원유 상한제를 해도 예. 지금 인도랑 중국이 엄청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원래 러시아가 원유를 한 3분의 2를 유럽에 팔았었는데 네. 지금은 절반 정도가 인도랑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산다면서요? 러시아 원유를?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상한제에 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를 많이 팔고 있는 거죠. 되게 신기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러시아 원유가 인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영국 가디언지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세탁해서 맞습니다. 세탁해서 무슨 얘기냐면 인도 구자라트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인도 기업이 주인이었는데 네.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최근에 그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로스네프트. 여튼 러시아산 원유가 여기 와서 한번 정유를 한 다음에 이게 수에즈 운하까지 간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겠느냐. 스웨즈나라고 하면 다 유럽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유가 상한 거기 통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다 돌아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그게? 복잡하게 환적을 거쳐서 결국에는 유럽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 싸게 지금 싸게 팔고 있는데 싸게 들여와서 그쪽으로 팔아서 또 이득을 보는 거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유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사실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야 진짜 걱정이네요. 전쟁이 이렇게 너무 괜찮으면 전쟁이 금방 안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 푸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하나 좀 재밌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별로 크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네. 지난달에 브릭스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브릭스가 러시아, 뭐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데들이 모인 연합체잖아요. 예. 굉장히 끈끈한데 네. 이란이랑 아르헨티나가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브릭스 5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 GDP 한 25%인데 네. 계속 친구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러시아 또 구멍이 더 입장에서 넓어지는 거고 어허. 그러면 서방이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울하네. 장기전으로 가게 되나요? 아
전쟁이 계속되면 안 좋은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 그렇다. 요즘 러시아는 좀 시원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유일한 시원한 곳이요? 수혜국 네. 러시아죠. 위에 바다가 안 오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지도에서 미국을 보면 참 위치 봐라 이거. 끝내주지. 딱 날씨 좋은 요만 가운데 토막을 마치 갈치 가운데 토막을 딱 가져간 것처럼 네. 그렇게 싹 가져갈 수 있나 싶은데 네. 러시아는 좀 점점 위죠. 따뜻해지면 러시아가 딱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부동항 하나 없겠다고 난리였는데 네. 지금 위에가 자동으로 부동항이 다 되면 러시아는 이리저리 수혜를 많이 받겠죠. 아이 참. 부러워요? 뭐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자,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